6시부터 맞지? 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펴시다. 해봅시다. 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여러분 아는 거 확인하고 문제 푸는 요령 키우고 이렇게 갈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에 뭐가 빠지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중세국가는 교회행정 빠지고 경찰국가 시대는 국가 목적적 행정 빠지는 거죠. 법치국가 시대에 가면 적극적 급부행정 빠지고 그리고 비경찰 현상 2차 대전 이후에 협의의 행정경찰 빠지고 뭐가 뭘 어느 시대에 뭘 빠지는지만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봅시다. 경찰국가 시대 경찰 개념 국가 목적적 행정 제외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면 사회 목적적 행정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때는 적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 다 들어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16세기가 됩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가 중세국가 시대가 되고요. 이때는 교회행정을 제외하는 거, 교회행정을 제외하는 게 맞죠. 포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틀렸죠. 디귿 18세기가 되면 법치국가 시대, 계몽철학, 국민이 점점 똑똑해집니다.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점차적으로 똑똑해지게 되고 따라서 왕에 의한 개인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주장합니다. 법치주의 시대가 등장하죠.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지니까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개입하는 거 싫어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복지경찰 분야 제외되고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디귿 맞네요. 리얼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으로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가 다른 관청으로 이관되었다. 구청이나 시청으로 간 거죠.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는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거니까 경찰 제복을 입지 않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으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경찰 제복을 입지 않고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면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돼야 되니까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틀린 게 되죠. 2번 갑시다. 2번 가서 보시면 법치국가 시대의 판례 나옵니다. 여기는 두 문자가 하나 있죠. 일방, 형제, 지자포합 이렇게 갈 겁니다.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절박한 위험 방지니까 기억이 틀렸죠. 그죠?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나옵니다. 재화형벌법자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지방자치법자는 자치체 경찰 나와야 되고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합당한 재량에 따라서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요것만 맞춰 가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에 가서 보시면 법 이름이 틀렸다. 그죠?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줄에 절박한 위험 방지라고 돼 있지만 제거라고 나와도 같은 의미로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한 것은 재와 형벌법전이 되는 거니까 니은은 틀린 지문이 되죠. 그 다음 디귿에 가서 보시면 크루이츠베르그 판결 전승기념비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경찰청장의 건축금지 명령은 잘못되었다라고 판결한 거니까 소극 목적에 한정된다고 해서 경찰 목적의 축소를 천명한 거죠. 디귿도 틀렸습니다. 리을에 가서 보시면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자 리을 지문에 별표하시고요. 법치국가 시대니까 적극적 급부행정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맨 마지막에 등장한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은 시대적으로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급부 소극적 질서유지가 다 들어있었어요. 즉 이때까지도 경찰의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법치국가 시대로 따르면 적극적 급부행정이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됩니다. 3번 갑시다. 대륙법계국가의 경찰 개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것은 프랑스 재화형벌법전이니까 맞는 이야기고 행정경찰은 질서유지, 사법경찰은 수사, 체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해서 법제화한 국가가 독일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프랑스 잘 체크하시고요.
법치국가 시대에 계몽 철학 등장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극적 급부행정은 제외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청이나 시청으로 일정 부분 권한을 넘기는 게 되는데 그때 풍속 경찰은 비경찰화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제군 외사 4가지가 나옵니다. 국가 목적적 작용을 제외한 것은 중세국가가 아니라 경찰국가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4번 갑시다. 프랑스의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관한 이야기. 4번 문제는 올해 치러졌던 경간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간시험 문제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비교 경찰과 경찰 개념을 일정 부분 섞어서 문제가 냈어요. 프랑스 경찰을 우리 설명할 때 프레보가 경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재판, 법원의 역할도 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 프랑스에서 경찰권 이론은 14세기 중세시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군주는 개인 간의 결투와 같은 자구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원만한 질서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권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14세기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라폴리에서 비롯되었는데 라폴리스라는 단어에 의해서 대표됐는데 중세국가가 14세기부터 16세기니까 아직까지는 군주의 힘이 강합니다. 즉 국가 전체에 대한 통치력을 확보하는 것에 힘이 있을 때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 목적 또는 국가 작용을 의미했고요. 나중에 이제 그 군주의 힘이 약해지고 교황의 힘이 약해지니까 자기가 모두 국가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한다. 이렇게 개념이 변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앞뒤가 바뀌어져 나왔으니까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15세기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넘어갔다는 거 맞는 이야기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인정돼서 절대적 국가 권력에 기초를 제공합니다. 중세국가, 경찰국가 시대까지 절대적 국가 권력이 있었죠. 5번 갑시다. 대륙법계국가와 영미법계국가의 경찰 개념 보시면 대륙법계는 국가와 사회만 중요시하는 거고 개인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그거 싫어서 만든 게 유럽 이주민들이 만든 영미법계가 되죠. 기억 봅시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0.1국 체크하시면 되죠.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고요. 제군 외사, 수사활동은 경찰국가 시대의 국가 목적적 작용으로 빠졌죠. 빠졌다가 들어온 거니까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고 니은에 가서 보시면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경찰과 시민의 대립을 긍정한다. 아니죠. 대륙법계 국가가 경찰과 시민의 시민을 대립을 긍정하죠. 왜냐하면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은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됐으니까 당연히 시민과의 사이가 좋을 수가 없던 거죠. 그리고 명령 강제하는 거니까 권력적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영미법계는 그게 싫어서 만든 거니까 상호 협력 관계고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하죠. 앞뒤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무엇을 하는가, 경찰 활동 즉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게 맞습니다. 경찰을 뭐라고 부르건 폴리스라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간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디귿은 맞는 지문이고 리얼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아니라니까 대륙법계 국가는 국민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만 관심 있는 거고 여기에 설명은 영미법계죠. 그래서 리얼도 틀렸네요. 6번 갑시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봅시다. 16세기입니다. 16세기는 중세국가 시대 교회 행정 제외 1번 맞습니다. 2번에 가서 보시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나옵니다.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적극적 복지경찰, 적극적 급부행정은 제외되는 거 맞고요.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2번 맞습니다. 3번 가서 보시면 계몽 철학이 등장해서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는 것은 절대 군주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 시대죠. 3번이 틀렸네요. 17세기는 경찰 국가 시대가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으로 나뉘고 국가 목적적 행정은 왕이 직접 관리, 사회 목적적 행정은 경찰에게 맡겨두니까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일어났던 시기죠. 그리고 국가 목적적 작용 4가지 빠집니다. 재군, 외사 빠져서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됐다는 것은 왕이 특별히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 7번 갑시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관한 이야기고요. 판례 순서 나옵니다. 항상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가운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니은 가서 봅시다.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위험 방지 분야의 경찰의 직무 범위가 한정된다. 니은도 맞는 이야기죠. 디귿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풍속 경찰은 비경찰의 대상이 아니고요. 리을에 가서 보시면 경찰의 업무 범위 국정 전반에 다 미쳤던 건 고대와 중세까지. 그리고 국가 목적적 행정이 빠지고 사회 목적적 행정만 남는 내무 행정이 되는 게 경찰 국가 시대고요. 적극적 급부행정 빠지고 소극적 질서유지 위험 방지만 남는 건 법치국가. 보안경찰만 남는 건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이니까 리을의 가운데 2가지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리을이 틀렸고 디귿과 리을 2개가 틀리게 됩니다. 8번 갑시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찰 개념. 자, 지문을 보시면 지문이 반복적으로 많이 넣어놨던 이유는 문제 풀면서 바로 외워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고 자기가 아는 것들은 그냥 바로 제끼고 넘어가면 됩니다. 17세기 경찰 국가시대에 등장합니다. 재군, 외사 제외했다. 사회 목적적 행정만 남더라. 맞는 이야기죠. 1795년 제와 형벌법전에 나옵니다. 형제 찾아야 되니까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 맞습니다. 디귿에 가서 보시면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이 나옵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것은 프랑스 제와 형벌법전이니까 디귿을 틀린 지문이 되고, 리을에 가서 보시면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법치국가 시대죠. 자치체 경찰이 등장하지만 아직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따라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포함이죠. 포함. 그래서 디귿과 리을 2개가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 9번 갑시다. 9번에 가서 보시면 대륙폭계 국가의 경찰 개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6세기는 중세국가 시대니까 아직까지 경찰과 행정의 분화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교회 행정만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 개념에 다 들어있습니다. 공법, 사법의 구분이나 국가활동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분화가 일어난 건 경찰국가 시대입니다. 경제행정 영역에 속하는 독점, 과세, 도량형 등과 오늘날 순수 사법 영역에서 규율되는 계약법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던 게 맞죠. 17세기 경찰국가에서 국가시대는 국가활동의 분업화 전문화 맞잖아요. 국가 목적적 작용, 사회 목적적 작용을 나눈 다음에 다시 국가 목적적 작용 안에는 재군, 외사 이렇게 4가지로 나눴다고요.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됐다. 이건 경찰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왕이 직접 관리할 일이다. 이렇게 봐서 경찰과 행정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개념은 내무행정에 국한되게 되죠. 국가 목적적 작용이 빠졌으니까. 양적으로는 축소가 되었지만 경찰은 사회 목적적 행정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질적으로는 강화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17세기 경찰권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행사되었고 틀렸죠. 17세기는 왕이 지배하던 국가입니다. 18세기 들어가서 아직 법이 생기기 전이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이도 행사됐죠. 그리고 이때 경찰은 왕의 수족처럼 사용되니까 왕의 권한이 무제한적이니까 경찰의 권한도 제한적인 작용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작용이었죠. 국가가 개인의 모든 활동에 간섭하는 것에 본질이 있었다. 맞습니다. 4번 가서 보시면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 영업, 건축, 보건까지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는 거 비경찰화, 탈경찰화라고 한다. 맞죠? 10번 갑시다.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가서 보시면 프로이센 고등법원이 경찰관청이 일반 수권에 근거해서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1번 맞는 이야기네요. 2번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전승기념비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판례지 거기 나와 있는 국영 담배공장 판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로서 경찰권 발동 범위에서 적극적 복지 행정은 제외되고 소극 목적에만 한정되는 거였고요. 독일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 아니죠.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은 티토 판결이 되는 거니까 4번도 틀린 게 됩니다. 그 다음 11번 가서 보시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나옵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경찰 개념은 범죄 수사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계속해서 경찰의 고유한 임무가 맞죠. 그러나 대륙법계는 국가 목적적 작용 빠질 때 경찰 국가 시대에 한 번 빠졌다가 지금 새롭게 들어온 거니까 행정경찰만이 고유한 임무고 수사를 경찰의 고유한 관할로 보지 않는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 가서 보시면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영미법계죠. 대륙법계는 일반 통치권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디귿에 가서 보시면 대륙법계 국가는 경찰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뭔가가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경찰권 발동 범위는 축소됐던 거죠.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은 아까 했던 질문입니다. 영미법계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륙법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둔다. 앞뒤가 바뀌었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12번 갑시다. 경찰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드렸고 둘은 서로 완전 별개의 개념입니다. 다만 교집합이 생길 수는 있죠. 풍속경찰, 교통경찰, 경비경찰 같은 경우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정보경찰의 활동은 국가 목적적 작용입니다. 군대에서 비롯된 거니까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면 사회 목적적 행정이 전제가 돼야 돼요. 따라서 이건 제복을 입고 하는 거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서는 전제사실 탈락입니다. 국가 목적적 작용이라서.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 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리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 019기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 맞는데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도 맞습니다.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된 거죠. 그래서 리을이 틀렸어요. 니은 리을 두 개가 틀린 게 됩니다. 13번 갑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사회 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한다 그랬고 반드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겁니다. 기억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거기서 벌써 틀렸죠. 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 규제하는 작용은 경찰의 임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도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됩니다. 협의, 행정경찰적 사무, 위생 이런 것들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일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경찰 제복은 안 입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안 되는 거고요. 경찰의 수사활동이면 사법경찰이죠. 국가 목적적 작용이고 정보나 보안도 군대에서 비롯된 거니까 국가 목적적 작용. 서비스적 활동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회 목적적 작용이 아니니까 실질적 의미의 전제사실 탈락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만 되는 거고 서비스적 활동은 명령 강제가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안 되고 제복을 입고서는 할 수 있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 있겠죠.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활동도 성질상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리을은 맞죠. 기역, 니은, 디귿이 틀렸네요. 14번 갑시다. 경찰의 개념에 대한 다음 내용의 옳고 그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제한하는 거 맞죠. 니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 질봉 이렇게 배웠잖아요.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나누는데 구분이라는 말은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서비스, 봉사경찰은 명령 강제가 아니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있냐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을 구분하려면 요 봉사경찰이 존재할 때 구분이 되는 거니까 전제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이렇게 나와야 니은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뒤쪽에 있는 설명들은 읽어보시면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일반 행정기관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 경찰 기능은 조직적 측면이 아니죠. 조직적 측면이 돼버리면 경찰이 아니니까 경찰 개념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작용의 측면에서 바라본 거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달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15번 갑시다. 금방 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돼야 되니까 기억 틀렸고요. 니은도 방금 했던 지문이죠. 일반 행정기관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돼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거기도 틀린 거고요. 법정경찰과 의원경찰은 우리가 합격하고자 하는 경찰과는 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아니고요. 모든 국민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반 통치권이 아니라 법정 내부나 국회 내부에서만 힘을 가지니까 특별 권력 관계가 돼버리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닙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프랑스에서 확립된 거 맞고 우리나라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리을이 틀렸죠. 16번 갑시다. 경찰의 분류 갑시다. 행사, 목적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문자 체크하시고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또는 삼권 분립에 따른 구분이 되는데 최초로 구분한 것은 프랑스 재와 형벌법전이라고 앞쪽에서 여러 차례 했고요. 예방경찰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주로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하죠. 순찰 같은 거, 주치자 보호 이런 것들은 체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하고 진압경찰이 권력적 수단을 이용합니다.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보안경찰은 경비경찰, 풍속경찰, 보안경찰은 경찰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데 위생경찰은 구청이나 시청에 넘어간 거니까
협의회 행정경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이야기죠. 17번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고등경찰은 정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보통경찰은 질서유지고요. 따라서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가 맞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유래했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상권분립사상 아까 했습니다. 행사, 목적 그랬죠. 그래서 상권분립사상 그리고 경찰활동의 목적에 따라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뉘게 되고 행정경찰은 보안경찰도 있고 협의회 행정경찰도 있으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사법경찰은 국가목적적 작용이니까 사회목적적 작용에 대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전제사실 탈락. 다만 경찰 제복을 입을 수는 있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되는 거죠. 3번은 틀렸습니다. 예진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게 되고 4번에 가서 보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자치경찰 제도가 됩니다. 뒤쪽에 있는 정부의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요게 국가경찰의 단점이 되겠죠. 18번 갑시다.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번 문제도 이번에 나왔던 경감 문제예요.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분은 아까 이야기했죠.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틀렸고요.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봉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구분한 거고 범죄수사는 질서경찰 맞고 방범순찰은 봉사경찰 맞습니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의 정도와 담당 기관에 따라 구분한 게 맞습니다. 보통경찰은 일반적으로 평시경찰은 보통경찰 기관이 담당하는 거고요. 비상경찰은 계엄이 선포된 상황을 말합니다. 계엄법이 적용되고 군대가 담당하는 거니까 다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라 그랬고 권한의 책임과 소재에 따른 구분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라도 틀렸고요. 행사, 목적, 삼권분립사상, 마까지 맞습니다. 19번 다음 경찰의 분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의행정경찰. 광의행정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로 나뉘는데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다 맞는 이야기고요. 총포나 화약류의 취급 제한. 아직 범죄가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총포나 화약류가 혹시나 범죄에 이용될까 싶어서 취급을 제한하는 거고 정신착란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예방경찰이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요. 디귿 봉 계속해서 나오고 봉사경찰은 서비스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위의 정도 적용 법규 담당 기관에 따른 분류 아까 했습니다. 평시경찰은 보통경찰기관, 비상경찰은 계엄법에 근거해서 군대가 담당하고요. 각 지방 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치경찰 제도의 특징이 맞는데 국가경찰 제도에 비해서 관료화된다. 이건 아니죠. 국가경찰 제도가 훨씬 더 관료화됩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미음 3개가 틀렸네요. 20번은 쉽습니다. 자치경찰 제도와 비교해서 국가경찰 제도가 갖는 장점 이렇게 나와있죠. 명령계통의 일원성과 통일적 지휘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경찰 제도.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균등한 경찰 서비스 제공도 국가경찰.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니까 경찰 조직의 운영과 개혁이 용이하다는 것은 자치경찰이니까 3번이 답이죠.
타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 가능하고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국가경찰의 장점이 됩니다. 21번 갑시다. 진압경찰은 범죄 행위가 행하여지라고 할 때 그 행위를 제지하는 거죠. 범죄 진압, 범죄 수사, 피의자 체포 맞습니다. 상권분립사상 기준으로 행사, 목적 그랬고요. 사법경찰은 국가목적적 작용이니까 전제사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전제사실은 탈락,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합니다. 3번 자치경찰은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독립된 기관이니까 다른 기관과의 조정 협조가 용이하지 않고요. 경찰권 발동 시점은 예진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별하는 건 계속합니다. 위의 정도, 담당 기관, 적용 법규에 따른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2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 대한 설명 가서 보시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것은 프랑스 재화형벌법전이고 계속해서 나오네요. 대륙법계는 양자를 구분하지만 영미법계는 구별하지 않는다고요.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거고 행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아니죠. 행정경찰이 경찰법규에 의해서 작용하지만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리을은 기출지문이긴 한데 조금 애매합니다. 보통 내가 행정경찰이라고 하면 광이란 말이 생략된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일도 있고 경찰에서 하는 일도 있으니까 경찰청장의 지휘감독도 있어야 되고 거기 경찰청장 다음에 경찰청장 또는 주무장관이라고 써넣어주세요. 경찰청장 또는 주무장관의 지휘감독하에서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맞는 지문으로 합시다. 경찰청장 또는 주무장관의 지휘감독하에서 수행하고 사법경찰의 사무는 예전에는 검사의 지휘감독을 가졌지만 협력관계를 이루어 수행한다 까지 하면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틀린 지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목 한번 돌리세요. 몇 개야? 나도 내가 몇 개를 만드는지 잘 몰라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는 2번 아니야? 화투 2번이죠. 문제 개수를 조절해야 되니까. 거기 내 카페에 가면 내 글을 보라는 게 아니고 거기 아이디가 초코학개론이라고 쓰는 놈이 있어요. 대충 누군지 초코학개론이라고 쓰는 이유는 알겠죠? 걔가 단기에 합격한 애거든요. 근데 걔가 요 파트 여러분들은 알자 거기는 올패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걔가 쓴 글을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봐요. 그럼 길게 합격기처럼 적어놨는데 이 문제풀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설명해놨거든. 그거 한번 읽어봐요. 나중에 시간 날 때. 그래서 그걸로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합격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적은 글대로 요 문제풀이를 처리해서 자기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는 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라고. 아이디는 초코학개론. 됐죠?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봐. 걔 약간 뭐 가오 잡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사진에다가 뭐 밑에 설명에다가 온갖 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한번 읽어보고 활용하는 방법은 그때 그걸로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 자, 봅시다. 이제 23번 가봅시다. 경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게 되는 법에 대해서 위험이 필수적으로 존재. 아니잖아. 무단횡단 지금 안 하고 있어도 경찰은 개입하는 게 가능하죠. 무단횡단 끝나고 난 뒤에 경찰도 개입할 수 있다고요. 즉 교통질서에 대한 위험이 끝나고 난 뒤에도 위험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경찰권 발동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 경찰 개입의 전제 조건인 위험은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잖아요. 따라서 정상적
공동의 법이 개인 또는 공동의 법익에 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는 손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근거조항에 근거한, 즉 근거조항에 근거한 권력적 활동은 추상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에는 불가능하잖아. 학원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추상적 위험이죠. 이때는 권력적 작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저씨 칼 주세요. 여기 학원에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안내하는 비권력적 작용이죠. 구체적 위험이 야기됐을 때 그때 하는 것이 권력적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지문이 되고, 그 다음 리을. 공공의 안녕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 질서에 대한 불가침, 그리고 국가의 존립,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 개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한 불가침까지 세 가지니까 리을이 맞는 이야기죠. 리을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24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는 행정법의 영역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다른 부분에 행정법 영역에서 배웠던 것들을 섞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경찰 강제에는 우리가 경찰상 강제 집행이 있죠. 이 경찰상 강제 집행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고, 즉시 강제는 의무불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분류와 소분류가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는 경찰상 강제 집행이 있고, 강제 집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무불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별하는 거고, 강제 집행 안에는 대집행이 있죠.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대신해서 집행하는 대집행이 있고요. 그 다음 예방접종을 해라고 맞추라 그러는데 주사를 안 맞히니까 주사를 마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집행벌이 있고,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을 내라고 빨간 딱지 붙여버리는 강제징수,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으면 최후수단으로 쓰는 직접강제까지, 대분류와 소분류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해당 지문을 보면 뭐와 뭐의 위치가 바뀌어 있냐면 즉시강제의 위치랑 직접강제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분류와 소분류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공공질서 불문규범의 총체죠.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 외관적 위험은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죠. 따라서 경찰의 개입은 적법한 거고요.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경찰이 잘못 생각한 건 오상위험. 같은 말로는 추정적 위험이지 추상적 위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을도 틀렸네요. 기역, 니은, 리을 3개가 틀렸습니다. 25번 갑시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공공의 안녕은 3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한 불가침인데 제1요소는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이니까 1번 틀렸어요. 2번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 사려 깊은 판단 나오면 머릿속에 오상위험 난리라고요. 오상위험은 해당하지 않는 거고, 외관적 위험과 위험혐의 2가지가 남는데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 폭발물 있다는 신고 받아요. 폭발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견은 가능하니까 사람들 대피시키고 찾아는 봐야지. 위험, 혐의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하는 것 관한 법률 3조 5에서 경찰의 직무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규정하고 있다는 3번 맞습니다. 4번 순수한 사법적 개인법익. 경찰 공공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찰은 사법적 영역, 사건의 영역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도와주지 않으면 보호가 안 돼.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때 경찰의 보호도 잠정적 보호지 최종적 보호는 법원이 하는 거죠. 4번 틀렸습니다. 26번 갑시다. 금방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 경찰은 가발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정보보안회사, 국가목적적 작용이죠. 국가목적적 작용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 시기를 늦춰버리면 국가가 넘어가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에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해버리잖아요. 즉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가목적적 작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3번 경찰은 개인적 법익, 사유재산적 가치, 무형의 권리도 다 보호하죠. 무형의 권리 중에는 지적 재산권이 있습니다. 4번 개인 법익에 대한 침해가 동시에 형법이나 행정법 등의 공법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A와 B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는 돈을 줬고요. 여기는 토지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토지를 안 넘겨줬어요. 이 둘의 이야기는 경찰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 민법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A가 토지 분양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라서 C와 D와 E와 F 등 이렇게 많은 수의 피해자가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각 개인과 A 간의 단순한 민법적 관계가 아니라 A가 행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에 대해서 위해를 끼친 거 맞죠? 그러면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은 얘 체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순수한 거기 보시면 개인 법익에 대한 침해가 동시에 형법이나 행정법 등의 공법 규범을 위반하는 게,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관련이 있으면 잠정적 조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틀렸죠. 27번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조직규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비권력적 활동은 추상적 위험, 아까 이야기했죠. 학원에 누가 칼을 들고 다닌다, 아저씨 칼 주세요 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2번 오상위험입니다.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경찰 혼자만 잘못 생각한 거죠. 2번 맞습니다. 3번 외관적 위험은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에 경찰이 개입한 거니까 경찰 개입은 적법.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죠.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이 가능한 것은 위험혐의인데 예비적 차원의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 즉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는 거지 직접적인 경찰권 발동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3번이 답이네. 28번 갑시다. 경찰의 임무와 활동에 관한 이야기. 제1호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3호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죠. 범죄 피해자 보호. 3호가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2호, 3호 나뉘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가서 보시면 경찰 개입의 전제 조건인 위험은 손해의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니까 니은 맞습니다. 디귿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고 환경법 영역과는 달리 사전 배려의 원칙, 내가 마트에서 칼을 사고 있을 때 칼 사지만 아저씨 칼 사면 위험할 것 같아, 이건 안 된다고요. 리을 오상위험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에요. 따라서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 방지 조치는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29번 갑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1번 계속 했었다. 그죠? 그런데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 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익에 대한 불가침,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이 있는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 안에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공공의 안녕이 상위 개념이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하위 개념이니까 기억은 틀린 지문. 니은 아까 했던 겁니다. 원칙적으로 사법규범 위반에는 경찰이 개입 안 하는데
경찰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만 경찰이 개입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까 국가 목적적 작용은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디귿 틀렸고요. 법적 전명규범화 또는 성문화 추세에 따라서 공공질서는 불문법이니까 명확성이 떨어지죠. 따라서 적용 여지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이야기죠. 30번 갑시다. 다음 중 위험 판단과 그에 대한 경찰의 개입 가서 보시면 외관적 위험입니다. 거기 보시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까지는 맞고요. 실제로 위험이 없지만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안 묻는다 그랬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 2번 위험 혐의 폭발물이 설치됐다. 위험조사 차원의 예비적 조치만 가능하다. 오상위험 잘못 판단한 거죠. 4번 오상위험이건 외관적 위험이건 위험 혐의건 경찰관 개인이 이게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추정은 합니다.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죠. 같은 말은 추정적 요소라고 나와도 같은 말이고 개인적 추정이라고 나와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판단의 기초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있어야 경찰권 발동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죠. 31번 갑시다. 경찰에 관할 사물관할은 일하는 범위 1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영향으로 아니죠. 영미법계 영향으로 범죄 수사가 경찰의 임무로 들어와 있는 거 2번 틀렸네요. 3번 국회의장이 국회 내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요. 국회의장은 필요하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 체포 후 의장 주시고 그게 원칙이고요. 그 현행범인이 국회의원일 때만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돼야 되니까 4번은 틀렸죠. 32번 갑시다. 경찰에 관한 이야기.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 맞습니다. 경찰권은 경찰의 지역 관할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대한민국 영역 내에 모두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디귿 그림 그려드리면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외교공간, 외교관의 개인주택 그리고 교통수단까지 전부 다 치외법권 지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미군 영내로 우리 경찰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 미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데까지. 답은 디귿 하나만 틀렸네요. 33번 갑시다. 화재나 감염병 상태 책임인데 치외법권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국제법, 들어가도 되는 건 국제적 관습이죠. 그럼 이 경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국제적 관습이 맞죠. 법정 개정 전후 불문, 법정 내외 다 가능하죠. 그래서 법정 외의 질서 유지 아니죠.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가 돼야 되니까 2번 틀렸고 3번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습니다. 체포 후 의장 지시니까 3번 틀렸고요. 4번 경찰작용법 경지법은 1253 경지법인데 1953년도에 만들어질 때 조직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임무규정이 들어있다는 거 맞는 이야기죠. 4번이 답입니다. 34번 갑시다. 경찰의 이념에 대한 설명. 민주주의 이념은 대국민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기관 간이나 기관 내의 적절한 권한의 배분, 경찰관 개인의 민주의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내적 민주화 방안 맞습니다. 경찰 작용은 법치주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데 순수한 임의적 활동의 경우라면 개별적 수권 규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국민이 경찰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경찰이 국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 개별적 수권 규정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되죠. 조직법적 근거, 즉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는 들어 있어야 됩니다. 4번 늘 나오는 틀린 지문. 경찰의 이념 인권 존중주의는 국자법 5조에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조항을 통해서 당연히 유추되는 게 아니고요. 35번 갑시다. 인권 존중주의에 관한 이야기.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기본적 인권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권한 남용하면 안 된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 인권 침해란 경찰관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라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직무 수행이 아니라 개인적 생활에서 하는 것들은 생활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건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아니고요. 세 번째, 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잉카나 마야 문명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법률이고 관습이었겠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국가 권력이었겠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4번 인권에 가서 보시면 내 개인의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호 의존성. 불가분성은 내가 가지는 여러 인권 중에 단 하나만 충족되지 않아도 인권의 보호는 만족되지 않는다. 그게 불가분성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6번 갑시다. 인권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인권의 유형 중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시민으로서 또는 정치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은 여기 보시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든가 그 다음에 참정권의 보장, 언론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노동 조건의 보장은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80년대는 전두환 정권입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운동과 학생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고 이때는 마음껏 탄압을 하면서 인권보다는 사회 안정을 우선시했어요. 다만 권인숙 씨, 박종서 씨 사건 이후에 인권 존중, 수사풍토의 정착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2010년대 경찰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수호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중점 추진 과제로 인권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죠. 37번 갑시다. 경찰 인권 보호 규칙 가서 보시면 경찰청 인권위원회 7에서 13명 특정 성별은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니은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위촉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경찰청장이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건 3년 단위고 리을 경찰관서의장은 그에 따라서 매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거 맞습니다. 기각사유냐 각하사유냐 하는 것은 읽어보면 사실은 알 수 있다고 그랬고 기각사유도 두 문자도 정리해드렸죠. 사, 구, 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공소시효나 징계시효가 모두 완성됐어요. 내용 볼 필요도 없죠. 그때는 각하사유가 되는 거죠. 38번 갑시다. 경찰인권보호규칙 나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의무경찰의 인권도 보호돼야 됩니다. 당연히 포함이죠. 2번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합니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나뉘는데 당연직 위원 글자 맞추라 그랬죠. 경찰청 세 글자, 감사관 세 글자.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 담당관 맞습니다. 3번 두 문자 정리해드렸잖아요. 청경이라는 직무가 명품이야. 연속 3회 불참은 곤란해. 해촉사유죠. 해촉사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위촉위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는 거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2번. 경찰인권보호규칙의 기각사유 두 문자 체크합시다. 4, 9, 침만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문자를 안 외우더라도 읽어보면 내용을 봤나 안 봤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동그라미 하시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읽어봤다는 이야기고, 디귿,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동그라미 하시고, 읽어봤다는 이야기죠. 미음,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동그라미 하시고, 침입니다. 그런데 미음 보세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으면 내용 볼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 리을의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각하사유죠. 40번 갑시다. 경찰인권보호규칙의 인권 영향평가. 인권 침해를,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건 시도경찰청장은 아니에요. 경찰청장만 합니다. 1번 틀렸고. 인권보호 담당관이 인권 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반기 1회 이상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인권보호 담당관이 인권 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는 건 연 1회 이상입니다. 틀렸고 4번 진단은 관찰, 서류 점검, 면담, 설문 다 됩니다. 방문 진단이 곤란하면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1번 갑시다. 진상조사단.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단장은 경무관급 이상이죠. 그리고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거니까 기억 틀렸고요. 니은 진상조사단은 차장 직속 맞습니다. 진상조사팀, 실무지원팀, 민간조사 자문단까지 맞습니다. 디귿 진상조사팀장은 경찰청 소속 경무관급이 아니라 총경급이고요. 리을 조사는 2개월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단장이 하는데 경찰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 틀렸어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